며칠 전 50대 주부 한 분이 진료실에 오셨습니다. 밤마다 손이 저려서 잠을 못 주무신다고요. 새벽이며 어김없이 손이 찌릿찌릿 저려서 깨고 한참을 이렇게 털어야 겨우 가라앉는다고 하셨습니다. 처음엔 피가 안 통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손을 주물렀답니다. 좋다는 혈액순환 영양제도 드셨고요. 그런데 몇 달이 지나도 나아지질 않고 이제는 단추도 잘 안 채워지고 물컵을 놓치기까지 하셨습니다. 검사해보니 혈액순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손목에서 신경이 눌리는 손목 터널 증후군이었습니다. 이 환자분이 그러시더군요. 선생님, 저는 평생 피 탓인 줄 알았어요. 사실 손저림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십니다. 그런데 그 원인이 한 가지가 아니라는 게 문제입니다. 손목에서 눌렸어도, 팔꿈치나 목에서 눌렸어도, 아니면 당뇨처럼 신경 자체가 약해진 것일 수도 있습니다. 원인이 다르면 치료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안녕하십니까. 힘들인 마취통증학과 원장 박정원입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손이 저린데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다는 말을 정말 자주 듣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 손저림이 도대체 어디서 온 것인지, 저린 손가락의 위치만 보아도 원인을 가늠하는 방법부터 손목 터널, 목 디스크, 흉곽 출구, 말초 신경병증, 그리고 손목과 팔꿈치 통증까지 손저림의 원인을 하나하나 지도를 펼치듯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병원에 가시기 전에 이미 내 손저림이 어느 쪽인지 감을 잡고 가시게 됩니다. 가장 먼저 가장 큰 오해 하나를 풀고 시작하겠습니다. 손이 저리면 10중 8구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피가 안 통해서 그래. 그런데 손저림의 1순위 원인은 혈액순환이 아니라 신경입니다. 신경을 뇌에서 손끝까지 신호를 실어 나르는 택배 배송망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뇌라는 물류센터에서 움직여라, 느껴라 하는 택배가 손끝이라는 집까지 배달됩니다. 그런데 이 배송망 어딘가가 눌리거나 끊기면 택배가 제대로 도착하지 못하고 엉뚱한 신호가 옵니다. 그 엉뚱한 신호가 바로 저리고 찌릿한 느낌입니다. 혈관은 이 배송망이 아니라 그 동네에 물을 대주는 전혀 다른 시설입니다. 그래서 손이 저린 건 물이 안 나오는 게 아니라 배송에 문제가 생긴 신호인 겁니다. 실제로 신경과에서 손발 저림 환자를 보면 가장 흔한 원인이 혈류가 아니라 신경 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혈액순환 때문에 저린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손끝이 하얗게 변하면서 차가워질 때 이야기고, 그건 뒤에서 따로 다루겠습니다. 대부분 찌릿찌릿한 신경 어딘가가 눌릴거나 약해졌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손저림은 이 배송망이 어디서 막혔냐를 찾는 일입니다. 손목 지파장에서 막혔는지, 팔꿈치 중간 거점에서 막혔는지, 출발지인 목부터 막혔는지, 아니면 배송망 자체가 낡았는지, 그 막힌 지점을 찾는 것부터가 치료의 시작입니다. 오늘 영상의 핵심이 바로 이 어디서를 찾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구분할까요? 놀랍게도 저린 손가락의 위치만 봐도 어느 신경인지 상당 부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손으로 가는 신경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정중신경, 척골신경, 요골신경. 이름은 어렵지만 담당 구역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기준은 넷째 손가락 약지입니다. 약지를 세로로 반 갈랐다고 상상해보세요. 엄지 쪽, 그러니까 엄지, 검지, 중지와 약지의 절반, 이 안쪽이 저리면 정중신경입니다. 정중신경은 목을 지나기 때문에 이게 저리면 손목 터널 증후군을 먼저 의심합니다. 반대로 새끼손가락과 약지의 바깥쪽 절반, 이쪽이 저리면 척골신경입니다. 척골신경은 팔꿈치를 지나가죠. 그래서 새끼 쪽이 저리면 팔꿈치를 의심합니다. 마지막으로 손등 쪽 감각이 둔해지면 요골신경인데, 이건 팔을 오래 눌렀을 때 잘 생깁니다. 술 마시고 팔 베고 자거나 소파 등받이에 팔을 걸치고 잔 다음 날 손등이 멍해지는 걸 느껴보셨죠? 그래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엄지 쪽이 저리면 손목, 새끼 쪽이 저리면 팔꿈치, 손등이 둔하면 눌린 신경. 지금 한번 어느 손가락이 저린지 가만히 느껴보세요. 그것만으로도 절반은 답을 찾으신 겁니다.
가장 흔한 것부터 보겠습니다. 손목 터널 증후군, 어려운 말로 스금관 증후군입니다. 손목 안쪽에는 터널이 하나 있습니다. 이 좁은 터널 속으로 손가락을 움직이는 힘줄들과 정중신경이 함께 지나갑니다. 그런데 손을 많이 쓰면 이 터널이 좁아지고 그 안에 신경이 눌립니다. 그래서 엄지, 검지, 중지가 저리고 시리고 화끈거립니다. 가장 특징적인 건 밤입니다. 낮엔 괜찮다가 자다가 손이 저려서 깨고 손을 털면 좀 나아집니다. 왜 하필 밤일까요? 잘 때는 손이 살짝 구부러지고 또 몸이 부으면서 터널이 더 좁아지기 때문입니다. 주로 손을 많이 쓰시는 분들, 주부, 사무직, 그리고 임신이나 폐경기 여성에게 잘 생깁니다. 손목을 다친 뒤에 생기기도 합니다. 집에서 해보실 수 있는 자가 테스트가 있습니다. 양손의 손등을 마주댄 채 손목을 직각으로 꺾어보세요. 이 자세로 1분 정도 버텼을 때 손가락이 저려온다면 손목 터널 증후군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이걸 팔렘 검사라고 합니다.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참고용이고 정확한 진단은 신경검사로 확인해야 합니다. 중요한 건 나 자다가 손이 저린데 하셨다면 그게 우연이 아닐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럼 손목 터널 증후군은 어떻게 치료할까요? 다행히 단계가 있습니다. 초기에는 쉬는 것이 약입니다. 손을 많이 쓰면 터널이 더 좁아지니 손목 사용을 줄이는 게 먼저입니다. 밤에 손목이 꺾이지 않도록 부목을 대고 자는 것만으로도 훨씬 좋아지는 분이 많습니다. 그래도 부족하면 눌린 신경 주변에 붓기를 가라앉히는 주사를 놓습니다. 이 주사를 맞으면 부은 게 가라앉으면서 신경 눌림이 줄어 저림이 많이 좋아집니다. 그래도 호전이 없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터널을 넓혀주는 수술을 합니다. 실제로 손목 터널 증후군에서 스테로이드 주사와 수술을 직접 비교한 코크란 연구를 보면 어느 쪽이 무조건 더 낫다고 단정하기 어려웠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둘 다 좋은 선택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주사로 먼저 가보고 효과가 없거나 신경 손상이 진행되면 수술을 결정합니다. 다만 여기서 꼭 기억하실 게 있습니다. 저림은 수술하면 비교적 빨리 돌아오지만 근육이 빠지기 시작하면 회복이 더디고 영영 돌아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엄지 아래 도톰한 살, 그 부분이 홀쭉하게 꺼지거나 물건을 자꾸 떨어뜨린다면 이건 미루면 안 되는 신호입니다. 조금 더 참아보자가 아니라 가장 위험한 순간이 바로 이때입니다. 이번엔 새끼 쪽입니다. 새끼손가락과 약지의 바깥쪽 절반이 저리다면 손목이 아니라 팔꿈치를 봐야 합니다. 척골신경 때문입니다. 팔꿈치 안쪽에 어딘가에 부딪혔을 때 찌릿하면서 새끼손가락까지 전기가 통하는 느낌 다들 경험해 보셨죠? 바로 그 자리가 척골신경이 지나갑니다. 이 신경은 팔꿈치 뒤쪽에 좁은 길을 지나기 때문에 팔꿈치를 오래 굽히고 있으면 눌립니다. 팔꿈치를 굽힌 채 턱을 개고 있거나 책상에 팔꿈치를 대고 오래 일하거나 팔을 굽히고 자는 습관이 있는 분들에게 잘 생깁니다. 이건 팔꿈치 터널 증후군, 주간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손목 터널은 손목 문제, 팔꿈치 터널은 팔꿈치 문제, 같은 저림이라도 출발지가 다른 겁니다. 초기에는 팔꿈치를 너무 굽히지 않는 것, 특히 잘 때 팔을 펴고 자는 것만으로도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딱딱한 책상에 팔꿈치를 눌리지 않게 패드를 대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이것도 진행되면 근력이 빠지면서 손이 괄키처럼 변할 수가 있어 새끼 쪽 저림이 오래 간다면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걸 짚겠습니다. 손이 저리다고 병원에 가면 이런 말을 자주 듣습니다. 목 엑스레이부터 찍어봅시다. 목 디스크 같네요. 그런데 손저림이 전부 목 디스크 때문일까요? 의외로 그렇지 않습니다. 현장에서 보면 목 디스크라서 오시는 분들 중 상당수는 실제로 손목 터널이나 흉곽 출구 같은 다른 원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엑스레이로는 디스크가 직접 보이지 않습니다. 엑스레이는 뼈만 찍기 때문에 디스크를 확진하려면 MRI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진짜 목 디스크는 어떻게 알까요? 목 디스크로 신경뿌리가 눌리면 뒷목과 날개뼈가 아프면서 그 통증이 팔로 뻗어 내려갑니다. 이걸 방사통이라고 합니다.
간단한 자가 확인법이 있습니다. 고개를 아픈 쪽으로 돌리고 살짝 뒤로 젖혔을 때 팔로 내려가는 저림이 심하다면 목신경 자극을 의심합니다. 이걸 스펄링 검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안심되는 소식이 있습니다. 목 디스크로 인한 팔저림이라고 해서 다 수술하는 게 아닙니다. 경추 신경근병증의 보존적 치료를 분석한 연구를 보면 운동, 도수, 약물과 같은 비수술 치료만으로도 상당수에게 통증과 기능이 좋아졌습니다. 즉, 진행성 근력 저하 같은 위험 신호가 없다면 대부분 비수술로 먼저 가볼 수 있다는 겁니다. 목 디스크라는 말에 너무 겁먹지 마시고 먼저 정확히 어디서 눌리는지를 확인하는 게 순서입니다. 이번엔 조금 생소한 이름입니다. 흉곽출구증후군. 목에서 나온 신경과 혈관 다발이 목과 가슴 사이에 좁은 통로를 지나 팔로 갑니다. 이 통로가 좁아지면 그 자리에서 신경이 눌려 손이 저립니다. 어디서 눌릴까요? 목 옆에 사각근 근육과 쇄골 아래, 그리고 가슴 앞 소흉근, 이 세 군데가 대표적인 길목입니다. 흉곽출구증후군의 가장 큰 특징은 손목 터널과 반대로 누워있거나 잘 때 저리다는 겁니다. 특히 만세하듯 팔을 올리고 자거나 팔을 베고 자면 더 심해집니다. 원인은 대개 자세입니다. 등이 굽고 어깨가 앞으로 말린 라운드 숄더에서 잘 생깁니다.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오래 보는 현대인에게 점점 흔해지고 있죠. 다행히 이건 눌린 길목의 근육을 풀어주고 굽은 등을 펴주는 운동으로 드라마틱하게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슴을 펴고 어깨를 뒤로 젖히고 목 옆을 부드럽게 늘려주는 것. 이것만 꾸준히 해도 한결 가벼워집니다. 자다가 손이 저린데 손목 터널 검사는 정상이라고 들으셨다면 흉곽출구를 한번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신경이 어딘가에서 눌리는 경우였습니다. 그런데 눌리지 않았는데도 저린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말초신경병증입니다. 전선 자체가 낡고 약해진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의 특징은 한쪽이 아니라 양쪽이 비슷하게 저리고 손끝, 발끝부터 시작한다는 겁니다. 장갑과 양말을 낀 부위처럼 손발끝이 저리고 화끈거리고 둔해집니다. 가장 큰 세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당뇨, 술, 그리고 항암 치료입니다. 특히 당뇨가 중요합니다. 당뇨 환자에서 통증을 동반한 말초신경병증의 유병률을 분석한 연구를 보면 약 3분의 1에 달했습니다. 당뇨가 있는데 손발이 저리다면 그건 결코 흘려들을 신호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술을 오래 자주 드시는 것도 신경을 망가뜨립니다. 그럼 말초신경은 한번 상하면 끝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완벽하진 않아도 부분적으로 회복될 수 있고 무엇보다 손 쓸 수 있는 시기,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당뇨와 생활습관을 관리하고 약물로 증상을 다스리면서 신경이 회복될 조건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어차피 못 고친다던데 하고 그 시기를 흘려보내는 게 가장 안타까운 경우입니다. 손저림에는 신경 말고 꼭 구분해야 할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첫째, 차가워지면 손끝이 하얘지는 경우. 추운데 나가거나 찬물에 손을 넣으면 손끝이 하얗게 변했다가 파래지고 저리고 시립니다. 이건 혈관이 과하게 수축하는 레이노 현상입니다. 이건 신경이 아니라 혈류 문제라서 보온이 가장 중요합니다. 둘째, 긴장하면 양손이 저리면서 가슴이 답답한 경우. 불안하거나 긴장할 때 숨을 몰아쉬면 양손이 저릿하고 입 주변이 뻣뻣해지기도 합니다. 이건 과호흡, 심리적인 원인입니다. 신경이 망가진 게 아니라 호흡을 가다듬으면 가라앉습니다. 그리고 셋째,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한쪽 손이나 팔다리가 갑자기 저리거나 힘이 빠지는 경우, 여기에 발음이 어눌해지거나 얼굴 한쪽이 처지거나 한쪽이 마비되는 느낌이 같이 온다면 이건 뇌졸중일 수 있는 응급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손저림은 대부분 서서히 양쪽으로 오지만 뇌졸중은 갑자기 한쪽으로 옵니다. 이 경우엔 자가 테스트고 뭐고 없습니다. 지체 없이 119 응급실입니다. 이 차이만큼은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지금까지 나온 걸 한 장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손저림은 언제 어떻게 저린지를 보면 원인이 좁혀집니다. 첫째, 자다가 새벽에 저려서 깬다. 이건 손목 터널 또는 흉곽 출구입니다. 손가락이 저리면 손목 터널, 팔을 올리고 잠을 잘 때 심하면 흉곽 출구를 의심합니다. 둘째, 고개를 숙이거나 움직일 때 목 날개뼈와 함께 팔로 뻗는다. 이건 목 디스크 쪽입니다. 둘째, 새끼 쪽이 저리고 팔꿈치를 굽히면 심해진다. 이건 팔꿈치 터널입니다. 넷째, 양쪽 손발 끝이 같이 저리고 당뇨나 음주력이 있다. 이건 말초신경병증입니다. 다섯째, 차가워지면 손끝이 하얗지며 저린다. 이건 레이노, 혈류 문제입니다. 그리고 한쪽이 갑자기 마비와 함께 저린다. 이건 뇌졸중 응급입니다. 어떠세요? 머릿속에 본인의 증상이 어디쯤인지 그려지시나요?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방향을 잡는 지도입니다. 실제 진단은 어느 신경이 얼마나 눌렸는지 보는 신경검사로 확정합니다. 하지만 이 지도 한 장을 들고 가시면 진료가 훨씬 빨라집니다. 이제 저림이 아니라 통증 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손과 손목이 아픈 건 신경이 아니라 대개 힘줄 문제입니다. 대표적인 게 방아쇠 수지입니다. 손가락을 구부리는 힘줄이 그 힘줄을 잡아주는 도르래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 도르래가 좁아지면 힘줄이 부드럽게 미끄러지지 못합니다. 그래서 손가락을 펼 때 딸깍 걸렸다가 펴지고 아침엔 아예 잘 펴지지가 않습니다. 방아쇠 당기는 느낌 같다고 해서 방아쇠 수지입니다. 손을 꽉 쥐는 일을 많이 하시는 분들에게 잘 생깁니다. 치료는 어떻게 할까요? 초기엔 쉬고 스트레칭하고 그래도 안 되면 좁아진 도르래 부분에 스테로이드 주사를 놓습니다. 13개의 무작위 연구를 종합한 분석을 보면 방아쇠 수지에서 스테로이드 주사는 효과적이었고 어떤 약제를 쓰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랐습니다. 대부분은 주사로 좋아지고 손가락이 굽은 채 안 펴질 정도로 심하면 그때 간단한 수술을 합니다. 비슷한 게 손목 엄지 쪽이 시큰한 손목 건초염, 드케르뱅 병입니다. 아기를 자주 앉는 부모님, 손목을 많이 쓰시는 분들에게 흔하죠. 엄지를 손 안에 쥐고 손목을 새끼손 쪽으로 꺾었을 때 찌릿하면 이걸 의심해야 합니다. 손목과 손가락 통증은 신경저림과는 또 다른 이야기라는 걸 기억해 주세요. 이번엔 팔꿈치입니다. 팔꿈치 통증의 대부분은 테니스 엘보, 골프 엘보입니다. 이름 때문에 운동선수병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집안일을 많이 하는 주부, 손과 팔을 쓰는 직업, 컴퓨터를 오래 하는 분들에게 훨씬 흔합니다. 팔꿈치 바깥쪽이 아프면 테니스 엘보, 안쪽이 아프면 골프 엘보입니다. 많은 분이 뼈가 문제라고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그 뼈에 붙은 힘줄이 과하게 쓰여 생기는 병입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치료는 원인이 되는 동작을 찾아 줄이는 겁니다. 여기서 잠시 주의할 게 하나 있습니다. 테니스 엘보와 골프 엘보는 스트레칭 방향이 정반대입니다. 바깥쪽이 아픈 테니스 엘보는 손바닥을 아래로, 안쪽이 아픈 골프 엘보로는 손바닥을 위로 늘려줍니다. 방향을 반대로 하면 오히려 악화될 수 있으니 내 통증이 어느 쪽인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약과 스트레칭으로 안 되면 주사와 체충격파 치료가 있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결과가 있습니다. 테니스 엘보 후에 체충격파와 스테로이드 주사를 비교했더니 주사는 한 달 안에 단기엔 더 좋았지만 3개월, 6개월, 장기엔 체충격파가 더 우수했습니다. 즉, 스테로이드 주사는 빠르지만 반복하면 힘줄을 약하게 만들 수 있어 자주 맞는 건 권하지 않습니다. 오래가는 만성 통증이면 충격파나 재생치료 쪽으로 방향을 트는 게 좋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만성 테니스 엘보나 오래된 힘줄 손상, 이런 분들이 마지막에 많이 물어보시는 게 재생치료입니다. 대표적인 게 PRP 그리고 지방줄기세포 치료입니다. 먼저 무엇이냐면 손상된 힘줄이 스스로 회복되도록 재생 환경을 만들어주는 치료입니다.
PRP는 내 혈액에서 혈소판을 농축해 아픈 힘줄에 주입하는 것이고, 지방줄기세포 치료는 내 지방에서 줄기세포를 뽑아 조직이 회복되는 환경 자체를 좋게 바꿔주는 치료입니다. 그럼 효과는 어떨까요? 지방줄기세포는 만성 힘줄병이나 관절 손상에서 염증을 줄이고 조직 재생을 돕는 효과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주사로도 충격파로도 잘 낫지 않던 만성 힘줄에 새로운 선택지가 되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재생치료는 저희 힘들인 마취통증의학과가 가장 집중하고 있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저희는 지방에서 줄기세포를 분리하는 전 과정을 갖추고 환자분 상태에 맞춰 PRP와 줄기세포 치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균형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생치료가 모든 손저림과 통증의 만능 해결책은 아닙니다. 신경이 눌려서 생긴 저림은 그 눌림을 풀어주는 치료가 먼저고, 재생치료는 힘줄이나 관절이 닳고 손상된 경우에 더 잘 맞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내 문제가 신경인지 힘줄인지 정확한 감별이 먼저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오늘 내용을 세 줄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손저림은 혈액순환이 아니라 대부분 신경 문제이고, 저린 손가락의 위치만 봐도 원인을 좁힐 수 있습니다. 둘째, 자다가 저리면 손목 터널, 흉곽 출구이고, 팔로 뻗치면 목 디스크, 양쪽 손발 끝이면 말초신경병증, 언제 어떻게 저린지가 지도입니다. 셋째, 단추가 안 채워지고 물건을 떨어뜨리는 근력 저하, 그리고 한쪽이 갑자기 마비되는 저림은 미루면 안 되는 신호입니다. 손저림은 참고 견디는 병이 아니라 어디서 왔는지를 찾는 병입니다. 원인만 정확히 알면 대부분 길이 있습니다. 오늘 이 지도를 들고 가시면 막연한 두려움 대신 정확한 질문을 들고 진료실에 갈 수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눌러주시는 그 작은 버튼 하나가 더 많은 분들께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오늘 못다한 손목과 팔꿈치 이야기를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럼 그때 또 뵙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세요.